한때 어린이 책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동물로 여겨졌던 토끼는 이제 세계적인 식량 혁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마리의 토끼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살코기, 친환경, 고단백 육류 생산에 중점을 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식량 환경에서 토끼 사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끼는 빠르게 성장하고 대형 가축에 비해 먹이를 거의 먹지 않으며 놀라운 속도로 번식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토끼 사육은 소규모 뒷마당 농장부터 대규모 상업 농장까지 모든 환경에 적합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토끼를 귀중한 식량 자원으로 사육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토끼를 방제하거나 박멸해야 할 파괴적인 해충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같은 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을까요? 혁신, 식량 안보, 환경 문제,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 습관에 의해 형성된 복잡하고 매혹적인 현대 토끼 사육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보세요. 곧 알게 될 사실들은 이 보잘것없는 동물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역사상 최악의 생태 재앙 중 하나는 전쟁, 기후변화, 질병이 아니라 단 24마리의 토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859년 호주 빅토리아주에 살던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영국 정착민은 고향 땅의 일부를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사냥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유럽산 토끼 24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작은 행동이 환경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수십억 마리의 야생 토끼가 호주 전역으로 매년 거의 100km씩 퍼져 나갔습니다. 그 영향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황폐해지고 토종식물은 사라지고 초원은 파괴되었으며 토양 침식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때 푸르고 무성했던 초원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300km가 넘는 토끼 방지 울타리를 건설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믹소마증과 RHDV 바이러스가 토끼 박멸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생 토끼 개체수는 약 3억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야생 토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침입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유해한 침입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계속 자라는 이빨과 땅을 파는데 능숙한 다리뿐입니다. 어린 풀, 묘목,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면서 토착 식물은 벌거벗겨집니다. 이로 인해 땅은 침식되기 쉽고 노출됩니다. 굴을 파는 행위로 인해 땅은 더욱 약해지고 결국 구조물, 도로, 농경지가 크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더욱 무섭게도 폭발적인 번식률을 자랑합니다. 한 쌍이 1년에 수백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멈출 수 없는 개체수 증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끼는 결코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토끼는 찾아와 번식하고 땅을 파고 생산적인 풍경을 은밀하게 생태적 죽음의 구역으로 바꿔놓습니다. 풀이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작은 괴물과 마주하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잔혹한 싸움에 내몰립니다. 이 싸움에서는 귀리 한 알조차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미끼 살포기가 마른 들판을 천천히 굴러가며 향기로운 귀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토끼들의 악명 높은 본능을 달래기 위해 밤에 뿌려지는 깨끗한 먹이에 불과합니다. 길과 그 냄새에 익숙해지자 180년 독이든 핀돈의 독이든 잔혹하면서도 정확한 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둠이 시골을 뒤덮을 때 토끼들은 하나둘씩 비밀리에 설치된 맛있는 덫에 빠집니다. 이는 토끼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하려는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토끼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끼들의 굴은 여전히 존재하며 땅속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 치마를 촉진하고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며 이상적인 번식지를 제공합니다. 인류가 이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굴을 파괴하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자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굴착기나 특수 쟁기를 사용하여 최대 0.6m 깊이의 터널을 뚫고 어떤 경우에는 2.5m 깊이까지 파고들어 시야에서 가려진 구조물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끼 개체수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당국은 밤 동안 토끼 활동의 흔적이 계속 발견될 경우 굴에 직접 총을 쏘거나 독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토끼들이 굴이 손상된 곳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면 사냥이 마지막 개입 수단이 됩니다.
가능한 선택지 중 개를 이용한 사냥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비글, 테리어, 러처처럼 민첩성과 예민한 후각으로 유명한 특정 견종들은 토끼를 찾아내 숨어 있는 곳에서 깨우도록 훈련받습니다. 과거 영국과 호주에서는 사람과 개가 이상적인 사냥 조합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이었습니다. 독과 덫을 대체하는 이 방식은 여전히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끼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냥꾼이 대응할 시간은 몇 초도 되지 않습니다. 힘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예리한 지형 감각뿐입니다. 토끼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빽빽한 덤불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격이 어렵습니다. 사냥에 능숙한 사람은 기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본능과 타이밍에 따라 반가쇠를 당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골판지 상자와 낡은 금속 바퀴로 만든 수제 덫은 숲 깊숙한 곳이나 무성하게 자란 들판 가장자리에서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토끼를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당근, 포도, 용암과 같은 매력적인 미끼를 덫입구 바로 옆에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골판지로 만든 덫은 지면 바로 아래 묶고 대나무, 플라스틱 병, 막대기로 만든 간단한 방아쇠를 장착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뚜껑이 바로 닫힙니다. 사실 모든 토끼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토끼를 가축화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키우면서 토끼는 매우 유용한 가축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토끼고기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그 뒤를 따릅니다. 토끼고기의 연간 생산량은 약 120만 톤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토끼를 사육하는 현대적인 농장에서 사육하는데 이 농장은 번식부터 관리 및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폐쇄형 순환 방식으로 관리하며 각 단계는 기술을 활용하여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단일 농장은 매년 수만 마리의 토끼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존율은 매우 높습니다. 한때 자연적 위협으로 여겨졌던 토끼는 놀라운 변화를 거쳐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원이자 현대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농장의 번식 과정은 유전 물질의 품질과 번식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토끼의 자연스러운 교미를 유도하는 대신 인공 수정을 활용합니다. 배란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건강한 수컷 토끼의 정자를 추출하여 암컷 토끼에게 주입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유전적 조절을 개선하고 임신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높이며 더욱 균일하고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암컷 토끼가 임신하는 데는 약 30일이 걸립니다. 새끼를 낳기 전에 평화롭고 깨끗하며 지프로 완감을 댄 출산 장소로 옮겨줍니다. 이 장소는 새끼를 낳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둥지를 만들 때에도 어미가 본능적으로 가슴과 배의 털을 끌어내 둥지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털이 없는 새끼가 추위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천연 담요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배에 6마리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후 젖떼기는 갓 태어난 토끼가 태어난 지 약 4주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토끼는 젖을 먹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온도, 습도, 위생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새끼 토끼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현대식 농장에서는 둥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농장 전체는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농부들이 생산성 저하 없이 온도, 습도, 조명, 공기질과 같은 환경 요소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토끼 사육장은 현대식 공장처럼 통풍이 잘 되고 깨끗하고 보기 좋게 일렬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공동 사육하는 대신 각 토끼는 항균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별도의 케이지에 사육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척이 간편합니다. 각 생산 주기가 완료되면 모든 케이지는 고압물 분사 또는 화염 살균을 통해 노폐물, 털, 병원균을 제거합니다. 각 케이지 앞에는 자동 급식기와 물 공급기가 각 줄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끼들은 경쟁이나 스트레스 없이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펠릿은 신선한 채소, 당근, 고구마, 사과와 함께 사료에 자주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료의 조합은 빠른 성장과 건강한 소화를 촉진합니다. 토끼의 소화관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토끼는 목표 체중인 IE.5kg에 도달하는데 약 75일에서 90일이 걸립니다. 이 체중에 도달하면 수확하여 가공 공장으로 운반할 준비가 됩니다.
다른 육류 생산 동물에 비해 토끼는 성장 기간이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이며 덕분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취, 냄새 관리, 물림 위험이 있는 스컹크와 달리 토끼는 온순하고 온순하며 다루기 쉽습니다. 작업자가 손이나 부드러운 장갑을 착용하여 토끼를 간단히 집어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도축 전 스트레스를 줄여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끼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까요? 현대 도축 및 가공 라인은 토끼가 공장으로 운반된 후 이동하는 곳입니다. 불편함을 예방하고 근육 경련을 없애기 위해 기절시킨 후 뒷다리를 거꾸로 매달아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리 과정 내내 일정한 질감을 유지합니다. 그 후 털 제거기로 옮겨져 피부나 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바깥 털만 제거합니다. 다리나 목 주위를 살짝 자른 후 꾹 눌러주면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가죽을 제거한 후 내장을 제거하고 그 후 사체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 후 뒷다리, 등심, 목살 등으로 부위를 자른 후 진공 포장하여 신선도 유지 및 위생기 기준을 준수한 후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이 사랑스럽고 순한 토끼들이 사람에 의해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궁금하시죠? 토끼고기 본연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구워서 먹습니다. 마늘, 후추, 올리브,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로 만든 양념장을 숯불이나 오븐에 굽기 전에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구워지면 겉은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토끼고기의 맛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중간 정도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볍고 맛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기름지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봄 축제나 다른 전통 행사에서도 자주 먹습니다. 토끼는 독일,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여러 서구 국가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부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일요일 아침, 아이들이 마당에 알을 꺼내도록 신비로운 토끼가 알을 낳는 이야기와 함께 부활절 토끼는 수백만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토끼의 기원은 17세기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마리의 토끼가 매년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초기 독일인들은 토끼가 새로운 생명, 봄, 그리고 풍요로운 다산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고 혹독한 겨울 이후의 부활, 희망,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달걀 그림도 있었습니다. 달걀을 낳는 토끼는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민속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 가지 상징이 결합되어 독특한 전통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에 토끼는 인간 사회에서 분명 매혹적인 이중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순수함과 쇄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연 서식지를 벗어나 유입되었을 때는 심각한 환경적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종이 문화적 맥락, 지리,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따라 이처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현대 토끼 사육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고단백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류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사려 깊은 설계, 기술 통합, 그리고 적절한 복지 고려를 바탕으로 이러한 농장들은 특히 식량 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축산업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특히 호주와 같은 지역에서 외래 침입종으로서 토끼의 역사는 생태적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사냥을 위해 토끼 몇 마리를 풀어주는 것처럼 작고 선의의 행동조차도 토착 환경에 막대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존경받는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토끼와 환경관리 또는 상업적 육류 생산에서의 역할 사이의 대조는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이 필요, 신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동물을 어떻게 다양한 역할에 적응시키는지에 대한 더 넓은 주제를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생태학, 민속학의 관점에서 보던 토끼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의 관계,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전통, 과학, 경제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동물 세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과 현대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을 탐구하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 진정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룹니다. 이 갈등은 인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야생 멧돼지와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작품은 농작물이나 생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부, 농부, 사냥꾼이 무기를 들고 들판, 습지, 숲으로 달려가는 현대적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그저 재미삼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파괴하는 종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야생 돼지, feral hogs라고도 불리는 야생 돼지가 토종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육류 생산과 사냥감으로 사육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 후 맹렬한 활력, 뛰어난 지능, 그리고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야생 돼지는 들불처럼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현상의 여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생 돼지는 농작물 파괴는 물론 생태계 전체의 교란을 초래합니다. 강력하고 날카로운 주둥이 덕분에 옥수수밭과 목초지를 파괴하고 관가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갑자기 도로로 돌진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멧돼지가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감염시켜 미국 농업 분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이 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와 같이 맹그로브 숲, 습지, 양식장이 서로 얽혀있는 해안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멧돼지는 제방 파괴, 댐 시스템 붕괴, 어류 및 새우 양식장 파괴, 모든 수생 식량 소비,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 위협의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그물 낚시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덫을 사용하고 전문 사냥팀과 협의하여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당신이 새우 양식업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연못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연못에 물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못가까지 밭가리가 되어 있었고 모든 먹이는 씹어서 먹어 치워졌습니다. 바로 야행성 멧돼지들입니다. 한두 마리의 멧돼지가 아니라 20마리에서 50마리의 멧돼지 무리가 마치 특수 부대처럼 조직적이고 예의 바르며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미국 남부 지역입니다. 현재 35개 주 이상의 600만 마리 이상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시간과 같은 북부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텍사스주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40세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어 주정부는 야생 멧돼지 박멸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박멸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능적이고 경계심이 강하며 야행성인 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물, 덫, 심지어 헬리콥터에서 저격수를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안 석회에 사는 어부들조차 무해해 보이는 이 동물과의 전쟁에 마지못해 나서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자동화기, 적외선, 드론, 심지어 원격 조종 자동 덫까지 사용합니다. 또한 사냥대를 조직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동작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사냥꾼으로 활동해 왔거나 심지어 총을 한 번도 휴대해 본 적이 없는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격수를 배워야 했습니다. 야생 돼지는 역사적으로 북미의 토착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들이 바로 이 땅에 멧돼지를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플로리다와 남부 해안 지역에 도착한 스페인 탐험가들은 긴 여정 동안 가축 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돼지는 휴대하기 편리한 생먹이 공급원이었으며 스페인 탐험가들은 16세기 초부터 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의 돼지들은 우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숲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번식하고 결국 풍부한 돼지고기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생물학적 침입 중 하나의 시작을 알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버려지거나 탈출했던 가축 돼지들은 야생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으며 더욱 강해지고 엄니가 길어지고 털이 두껍고 굵어지며 더욱 야생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토종 유럽 멧돼지가 사냥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종 멧돼지와 교배하여 부모 멧돼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영리하며 생산성이 높은 잡종이 탄생했습니다. 멧돼지는 초기 개체수가 수백 마리에 불과했지만
스누트시브지만 현재는 국가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래종이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토착 생태계를 압도하고 파괴하는 현상을 생물학자들은 모델 생물학적 침입이라고 부릅니다. 외래종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위험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성체 멧돼지의 체중은 200kg에서 300kg까지 나갈 수 있지만 번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암컷이 1년에 2번 낳을 수 있는 새끼는 각각 3마리에서 12마리입니다. 미국에는 잡식성으로 수명이 길고 적응력이 뛰어난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지만 천적이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년 전체 개체수의 최소 70%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거의 달성할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이러한 개체수 증가의 여파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이 이러한 상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들입니다. 과거에는 멧돼지만이 숲에 서식하는 유일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골프장, 과수원, 주택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운동장을 갉아먹고 묘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토양 침식을 유발하고 나무 뿌리 체계를 파괴하고 땅을 파헤치며 이 모든 것은 식물 피복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발생합니다. 옥수수, 콩, 수박, 사탕수수, 밀, 호박, 심지어 가축용 풀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농업 체계에도 피해를 줍니다. 또한 관가의 시스템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매년 2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골머리를 앓게 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게다가 야생 멧돼지는 브루셀라병을 포함한 수많은 군 유해 질병의 근원이 되며 이 질병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내부 기생충, 구제역, 가성광견병은 모두 기생충의 예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인간, 동물, 심지어 반려동물 사이에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야생 소떼가 젖소를 감염시켜 축산농장 전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농업 생산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연 서식지에도 위협이 됩니다. 멧돼지는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소형 포유류의 알과 새끼를 섭취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단 몇 달 만에 독특한 철새들의 서식지인 습지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을 교란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면서 멧돼지는 토종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갑지 않은 생물들의 침입으로 위협받는 것 외에도 수많은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보호구역 또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멧돼지 박멸을 목표로 수많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덫, 원격으로 조종되는 덫, 심지어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저격까지 모두 그 예입니다. 멧돼지 사냥을 위해 로봇과 드론을 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돼지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돼지가 지능이 뛰어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학습하고 대부분 야행성이며 숲에서 늪, 농장에서 주택가까지 어떤 서식지에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팬핸들, 텍사스만처럼 양식업이 숲과 습지와 혼합된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연못 제방을 파괴하고 제방을 뚫고 해산물 사료 자루를 갉아먹고 심지어 양식 탱크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돼지가 20마리만 도착하면 새우나 생선 치어를 모두 잃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어부를 포함한 사람들은 총을 들고 덫을 설치하고 추적 및 저격 능력을 키우고 전문 사냥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장이나 정원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거나 전통적인 철제 덫을 몇 개 설치하거나 사냥꾼을 고용하여 동물 몇 마리를 죽이는 등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2m 높이의 울타리, 야생 멧돼지는 뿌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위한 덫,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서 피한다. 지금 10발, 내일 30발. 모든 초기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고급 전기 울타리까지 설치한 사람들이 있다. 연못과 정원에 두근 다음 날 아침 단 한 번의 폭우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루이지애나 습지대나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사는 어부들에게 이러한 위험은 더 이상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어류와 새우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멧돼지 피해는 농작물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파탄, 빚, 그리고 생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해 전체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만들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법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 덫을 설치하고 저구의 선을 설치하고 동작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냥용 총을 사용하는 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만 할 줄 알았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밤에 소리를 구별하고 녹음기를 통해 신호를 듣고 심지어 특수부대원처럼 팀을 이루어 일하는 법까지 배웁니다. 또한 젖은 땅에서 멧돼지 발자국을 감지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들은 밤에는 사냥꾼으로, 낮에는 낚시꾼으로 활동합니다.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널리 알려진 텍사스주에서는 농부, 어부, 사냥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멧돼지 사냥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사냥대는 야간 늪지대 정찰을 위해 드론을 자주 활용하며 열 센서를 이용하여 멧돼지 무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매복 공격 후 즉시 지상부대가 작전을 수행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무기를 활용하는 팀도 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이지만 헬리콥터 없이는 접근하기 너무 넓은 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 덫을 구입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덫 시스템으로 거대한 금속 울타리 중앙에 놓인 먹이, 그리고 생방송 TV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거나 심지어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작업자는 휴대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덫이 즉시 닫힙니다. 작업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동시에 멧돼지 무리 전체가 포획됩니다. 이 덫을 사용하면 최대 30마리의 멧돼지를 한 번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핏불, 카울라, 블랙마우스커 잡종 등 주로 사냥개를 고용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개들은 야생 멧돼지를 찾아내고 구석에 몰아넣은 후 사냥꾼들이 도착할 때까지 잡아두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성체 수컷 야생 멧돼지는 개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친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녹음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친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어미 돼지들이 새끼 돼지를 보호하러 돌아오도록 유도한 후 기습 공격하기도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마취제를 분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연구센터에서 돼지들을 일시적으로 안락사시킨 후 산채로 포획하여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중인 방법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멧돼지의 지능은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종의 멧돼지가 여러 번 포획되는 것을 목격하면 먹이를 먹는 시간을 바꾸고 이동 경로를 바꾸고 심지어 금속 냄새가 나는 곳은 피합니다. 레이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흙탕에서 멧돼지 떼를 밤새도록 쫓아다녔지만 해가 뜰 무렵 멀리서 배의 모터 소리가 들리자 멧돼지 떼가 모두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냥개, 전기덫, 드론 카메라에 거의 $10,000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가족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공격하기 전에 겨우 수십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반면 격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 문제가 단순한 농작물이나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야생 멧돼지는 계속해서 번식하고 확장하여 온 나라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 불가피합니다.